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건프라의 진화는 더불어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HG 스트라이크, 임펄스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무등급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솟구치는 제품이었다면 더불어 1기 기체들의 HG는 부족한 면은 있지만 복잡한 디자인과 디테일을 감안하면 참으로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2기 기체 2009년 9월에 발매된 HG 더불어 건담은 완벽한 움직임과 환상적인 디테일로 사람들을 휘어잡았으며 이후 HG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건프라에 대한 문턱도 낮아졌죠. 이때 나온 제품들을 거의 접해봤습니다만 대부분을 스티커로 때우는 어로드 징스 3를 제외하면 상당히 품질들이 좋았죠. 하지만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건담은 어린이용, 청년용이 번갈아 나옵니다. 2002년 기동사 건담 시드는 어린이용, 2007년 기동사 건담 더불어는 청년용, 2011년 기동사 건담 에이지는 어린이용, 그리고 2015년에 나온 철혈의 오펀스가 청년을 위한 작품이었죠. 이 작품은 여러가지 의미로 건담 팬들의 뇌리에 강하게 각있는 작품인데요. 저보고 정리하려면 3화, 즉 스폰서에게 보여줘야 하는 부분은 역대 최대로 뽑아놓고서 나머지 46화는 제대로 말아먹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전 제가 이런 평가를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3화에서 어른들의 도구인 소년병이 자유를 얻는 순간 저는 세계각지에서 어른들의 경제 논리로 인해 희생되는 소년병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그들의 성장, PTSD를 다루며 전쟁을 고찰할 줄 알았죠. 하지만 이 작품은 4화에 들어서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었고 이후 전개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 무려 소년병씩이나 등장시켜놓고 이 소년병들이 들어가는 곳이 겨우 야쿠자 조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야쿠자도 정적을 암살할 때 애들을 썼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3화까지의 비장미와 비교해보면 매칭이 안됩니다. 결과물도 마찬가지인지라 이 작품은 역대 건담 졸작 순위를 정하면 3위는 가뿐하게 들어가고 1위도 간단히 노릴 정도의 막장이 되었으며 상업적으로 실패한 건담 에이지가 재평가되게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 스폰서에게 보여줄 3화까지는 드라마도 훌륭하고 매화 화려한 액션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액션이 2화 걸러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방영 당시에는 맥이 끊어진다, 지루하다는 평이 좀 나왔습니다. 이는 프라모델 발매 주기에 맞춘 것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업계 현황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일본에서 로봇물을 그리는 애니메이터는 부족한 상황이며 이 문제가 이 시점에선 더욱 심해졌습니다. 로봇물이 거의 제작되지 않았으며 제작되어도 대부분 3D였으니 인력이 줄어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래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액션을 2화 걸러 하나씩 낸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관리 체제입니다. 이 작품 단순히 액션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많은 등장인물, 기체가 나와도 임팩트가 없으며 분명히 전쟁물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광기에 대한 묘사는커녕 야쿠자물로서도 어딘가 함량 미달입니다. 양대 세력이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묘사, 즉 정치적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야쿠자가 군대에 이유 없이 달려드는 작품이죠. 이렇게 시나리오가 총체적 난국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호평이었던 1화에서 3화까지는 오가타 마리가 직접 썼는데 이후 에피소드는 상황에 맞춰 다른 서브 작가들이 나눠 썼다고 하네요. 이 작가들이 각각 자신의 에피소드를 반다이에 검토받고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대본을 고치는데 문제는 각자의 피드백이 공유가 안 되어서 통일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감독도 이런 환경이 처음인지라 이를 관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꼭 나가이 감독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감독이 건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당하는 문제니까요. 건담 비즈니스의 기형적인 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것에 가깝습니다. 여하튼 이 작품은 통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작품의 캐릭터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한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거나 봉기가 일어났다며 기뻐하던 캐릭터가 바로 2화 뒤에 봉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등 캐릭터 행동에서 배경의 개연성을 읽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은 것은 맥락이 없는 자극적인 묘사뿐이었죠. 사실 여기까지 안 가도 이 작품은 굉장히 위험한 다리를 탄 작품이에요.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년병은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배우며 임금이 싸기 때문에 경제적이라 전장에서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소년병은 모빌슈츠를 타고 싸우죠? 모빌슈츠는 아무래도 고가 병기인 만큼 그 경제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 때문에 소년병이 활용된다는 세계관이 무너진 순간 이 작품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건담이라는 작품은 아예 현실에서 발을 뗀다 모를까 어설프게 발을 떼면 위험한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건프라 시장입니다. 왜 이 작품은 뜬금없이
조폭 미화물이 되었을까요?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만 전 그건 마케팅용이라 생각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 혼자만의 생각임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에 방영한 더불어는 국제정치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나름 괜찮게 표현했습니다. 미즈시마 감독의 특성상 실제 일어난 국제정치 배경에서 따오기 때문이죠. 이 작품 세계관에선 세계 여러 국가들이 연방으로 뭉쳐있는데 그 중에 인류혁신연맹, 인혁연이란 조직이 나옵니다. 이 조직은 중국, 인도, 러시아가 모여 만든 연방국가인데요. 여러 묘사를 볼 때 한국도 여기 속한 걸로 보입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기생충, BTS 등으로 국뽕에 찰 시기가 아닌데다 해외 미디어에서 무시당한 게 태반인지라 별 반응이 없었죠.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2008년 중국에선 시진핑 당서기가 부주석으로 취임합니다. 이후 주석으로 올라갈 사람이어서 그런지 부주석인 그는 자신의 업적을 위한 5개 있는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무시당하지 않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 중 하나는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유린당한 역사죠. 그래서 이후 이런 역사가 없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이는 중국 시장 개방과 동시에 추진되었는데요. 폐쇄적이었던 중국 시장이 열리자 헐리우드는 바로 중국에 진출했고 이 정책의 영향 때문에 중국 사람들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했죠. 한 예로 월드워 Z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서 문제의 근원이 중국이었지만 영화에선 중국 시장을 위해 한국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중국 사회 변화가 더불어에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이 작품에서 중국은 별 활약이 없어요. 인혁연의 주요 간부는 대부분 러시아인입니다. 이는 2000년대 중반에 아시아 지역 파워 밸런스에 맞춘 현실을 반영한 안배지만 중국인들에겐 매력 없는 내용이었겠죠. 실제로 이후 2010년 중국의 GDP는 일본을 제치고 2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국뽕이 차오르겠죠. 당시 건프라는 해외에 수출되고 있었지만 더불어가 기획되던 시점에선 반다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중국 시장의 특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몰랐을 겁니다. 반다이가 중국으로 진출한 것은 대략 2013년경 리먼 쇼크의 충격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 시장을 넓히던 도중이었습니다. 이때 건담 시드는 중국의 국민 콘텐츠로 떠오르죠.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가 뜨지 못한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드는 구조가 단순해요. 현실 정치의 함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 퍼스트 건담의 오마주물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는 그렇지 않았죠. 게다가 국가의 감시 통제를 비판하는 등 조금만 확대 해석해보면 현 중국 정부 비판으로 해석될 내용이 제법 보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방영 중지가 되겠죠? 저는 이게 철혈의 오펀스가 밋밋한 맹탕이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위해 정치적 함의라는 논쟁거리를 피한 것이죠. 건담은 태생적으로 건프라 홍보물입니다. 건프라를 팔기 위해 상품 기획팀이 작품의 내용까지 바꾸는 마당에 최대 시장인 중국을 거스르는 내용은 담을 수 없겠죠. 인터뷰에서 왜 야쿠자물이 되었느냐 묻자 제작진이 대략 이런 말을 합니다. 토미노 씨는 전쟁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전쟁을 체험한 세대가 아니니까 전쟁을 몰랐고 이데올로기 같은 것도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는 것만 계속 썼다 라고 말이죠. 철혈의 오펀스는 난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주의, 독재를 비판하는 내용은 넣을 수도 없을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라 이야기의 맥이 끊어졌고 각본은 자극적인 내용을 집어넣는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작품들은 전쟁의 아픔이라도 다루려고 했지만 철혈은 그것마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주제의식마저 사라진 거죠. 오히려 국가 형태 시스템, 갈라르호른을 무너뜨릴 순 없으니 주인공들이 죽는 희한한 최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이 맞다면 앞으로 원작이 없는 건담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현실 정치에서 발을 뗀 작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필 쿠크루스의 도원이 만들어진 이유도 마냥 순수하게 보이진 않네요. 마지막으로 더불어 철혈의 프라모델에 대한 재미있는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건프라 비즈니스 면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전설의 3화가 방영되면서 HG 바르바토스의 판매량은 폭증했습니다. 발매된 지 한 달이 안 되어 재판되었다는 보도가 언론을 타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작품은 하향세를 걷고 키마리스나 비다르 같은 인기 품목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덤핑 시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바르바토스 외에는 건진 게 없는 작품으로 평가받죠. 더불어 시리즈 HG는 엄청난 퀄리티로 화제가 되었지만 초보 모델러들에게 불만을 산 점이 있었는데 바로 투명 부품에 색이 없었던 것이죠. 작중에선 색이 칠해져 있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단가 때문입니다. 투명 부품은 일반 부품보다 수지의 가격이 비싸며 거기 색이 들어가면 원가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이는 나름대로 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더불어 시리즈는 유독 빔사벨이 안 들어있거나 다른 키트에서
컴퓨터에서 빌려 쓰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자 반다이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철혈의 오펀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리즈에는 빈병기가 없습니다. 죄다 실탄의 냉병기죠. 즉 투명한 부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철혈 시리즈에서 투명 부품이 들어간 제품은 단 하나, 게이레일 뿐입니다. 건담이라는 작품이 얼마나 건프라 비즈니스에 의존적인지 조명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